2016년 1월 25일 아침 워싱턴주 스포켄. 수잔 마셜이라는 한 여성에게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워싱턴 제향군인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수잔의 남편 존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화였어요. 49살의 닥터 마셜, 존은 늘 새벽에 일어나서 집 근처에 있는 YMCA 헬스장에 들렀다가 강변을 따라 쭉 조깅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 7시쯤 병원으로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환자 진료와 수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근이나 수술 시간에 늦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 수잔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어요. 혹시나 교통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누군가한테 납치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녀는 오전 11시경 헬스장으로 가서 남편의 행적을 확인합니다. 헬스장에는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락커 안에는 갈아입을 옷과 전화기, 지갑, 가방까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헬스장 직원은 그가 평소처럼 헬스장에 들렀다가 재킷을 걸친 후에 조깅을 하러 나갔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헬스장의 CCTV를 확인해 보니 존은 새벽 5시 19분에 헬스장에 들어와서 락커에서 옷을 갈아입고 5시 33분에 헬스장을 나서고 있었어요. 과연 이 존 마셜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오늘은 미국 워싱턴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첫 번째 얘기고요. 일본 전역을 뒤집어 놨던 청산가리 협박범 사건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남편 때문에 불안해진 수잔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하며 그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 경찰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없는 일반 성인의 경우에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종 단 몇 시간 만에 당장 수색을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수잔은 급한 대로 일단 가족과 친구들에게라도 연락을 쭉 돌렸어요. 그리고는 병원 경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평소 조깅하던 강가의 루트를 직접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존이 조깅을 하면서 강변을 달리다가 어둠 속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진 건 아닌지 생각을 하며 언덕 아래와 덤불 사이를 꼼꼼히 살폈어요. 저명한 외과 의사이자 제향군인 의사가 실종됐다라는 소식이 지역 뉴스에 속보로 전해지자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수색에 동참합니다. 만약 존이 사고로 의식을 잃었거나 강에 빠졌다면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실종된 사람이 저명 인사인 닥터 마셜이라더라 라는 것을 인지한 경찰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규모 수색 인력을 동원해 조깅로와 다리 주변 및 하천 진입로를 수색하고 탐문 수사를 벌였어요. 여기에 강 주변의 공원 경비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소식을 듣고 헬리콥터를 지원해서 강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는데요.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자 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수색을 잠시 중단했어요. 수잔과 가족들은 존이 한겨울의 추위를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데 존 마셜은 의대 시절 같은 학과 학생이던 수잔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과 의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고 특히 따뜻한 마음을 지녔던 존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해병대에 입대해서 5년간 복무를 했고 외과 의사가 된 뒤에는 다시 군에서 근무하기를 바랐어요. 아내 수잔도 그의 뜻을 따라줬고 그렇게 부부는 육군 소속의 외과 의사로 함께 해외 파병을 떠나서 아프가니스탄의 육군 병원을 거쳐 한국의 미군 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에 근무하던 시절 존과 수잔 부부는 한국 아이 2명을 입양해서 가정을 꾸렸고요. 4년 뒤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워싱턴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존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실종 다음 날인 1월 26일 오전 9시경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몬노 스트리트 다리 서쪽의 얕은 강가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고, 그로부터 30분 후 경찰은 그 시신이 존 마셔림을 공식 확인했어요. 그는 강 일부가 얼어있던 강가에 똑바로 하늘을 향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과 시민들은 나라와 군을 위해 헌신해왔던 닥터 마셜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요.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곧바로 그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사 초기에는 혹시 아내 수잔이 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건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 부부 관계와 재정 상태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하지만 부부 사이는 평범했고요. 또 수잔은 2주 후에 있을 남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서 하와이 여행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 모두 의사로서 수입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낮아 보였고요.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는 몸에 약간의 멍, 그리고 추락 시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흉부와 갈비뼈 골절 외에는 폭행이라든가 흉기 사용 등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존의 사인이 물에 빠져 질식한 익사라고 결론이 나자 경찰은 그의 죽음을 그냥 단순 사고사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어요. 하지만 아내 수잔은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발견된 장소가 분명 자신과 친구들이 전날에 수색을 했던 곳이라면서 갑자기 몇 시간 후에 남편이 죽은 채로 그 얕은 강가에서 발견이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샅샅이 찾아 헤맸는데 27시간이 지나서야 시신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잔은 남편이 육군에서는 비록 군의관으로 근무했지만 그 전에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며 오랜 기간 강도 높은 기초훈련과 전투훈련을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수영 실력도 뛰어났고 또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매일 헬스와 조깅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깅을 하다가 실수로 굴러 떨어졌다 해도 그렇게 허무하게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더불어 머리에 외상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남편이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익사했다라는 경찰의 설명도 사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며 남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누구도 존이 사고로 죽었다고 믿지 않는데 경찰만이 사고사라고 단정을 하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남편의 죽음에 분명히 음모가 있는 거라면서 수잔은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수잔의 주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검시관이 존의 시신을 철저히 조사한 후에 사인을 익사에 의한 질식사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재수사 계획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러나 여론은 오히려 더 들끓었고 각종 의문 제기와 루머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각종 루머가 확산되면서 사건 종결이 너무 빨랐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사고사 가능성을 설명했어요. 가장 큰 의문이었던 시신이 27시간이나 지나서야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강의 일부 구간에 낙차가 큰 곳에서 물이 회전하는 와류 현상으로 인해 시신이 같은 자리를 맴돌며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혹시나 만약에 괴한의 습격에 당하기라도 한 것이라면 존이 해병대 출신이라는데 최소한 괴한의 습격에 어느 정도는 저항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신에서는 방어 흔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헬스장의 주차장 CCTV에서도 그를 뒤쫓거나 미행하는 사람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타살의 정황은 없다, 사고사가 맞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오랜 기간 외과 의사로 근무해온 아내 수잔은 남편의 부검 결과서를 직접 살펴본 후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됐어요. 부검인은 존의 가슴에서 발견된 골절에 대해 그가 강으로 추락하며 부딪혀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나 수잔은 이 골절을 야구방망이나 몽둥이 또는 발로 강하게 타격당한 것으로 추정했어요. 만약에 남편이 다리에서 떨어졌거나 언덕에서 미끄러져 물살이 센 강가로 떠내려갔다면 반바지를 입은 그의 몸에는 돌에 부딪혀서 생기는 열상이라든가 긁힘이 있어야 마땅한데 그런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작은 멍들이 있고 목에 빨간 선이 보였는데 부검이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또 27시간이나 물속에서 떠돌거나 떠밀려 왔음에도 옷이나 신발 모두가 벗겨지거나 찢어짐 없이 깨끗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잔은 남편 존을 검시했던 부검이가 과거에 수행했었던 다른 여러 부검 작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한 예로 여성의 시신이 둘로 잘려서 토막이 나서 쓰레기 봉지에 담겨 버려졌는데도 보고서에는 그냥 사인 불명이다 라고 기록한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상한 점은 더 있었어요.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 외에도 수잔은 남편이 조깅할 때 사용하던 아이팟이 이어폰까지 그대로 꽂힌 채 발견된 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존의 의문사를 취재하던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그의 아이팟에 대한 검사를 따로 의뢰를 했었는데요. 경찰의 추정대로 그가 물속에서 27시간이나 있었다면 아이팟은 그냥 완전히 침수가 돼서 고장이 났어야 되죠.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아이팟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또 통상 이런 기계들이 침수가 되면 화면 뒤에 막 습기가 차고 내부에서 물기도 확인되고 그러는데 그의 아이팟 내부에서는 이런 흔적도 발견이 되질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수잔은 남편이 발견된 장소에 대해서 강의 수문 관리 직원들조차 시신이 그렇게 얕은 강가까지 떠밀려 올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잔은 남편을 잃은 정말 감정적으로 슬픈 그런 아내로서도 물론 있겠지만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녀는 경찰이 재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자 40년간 형사로 재직하다 은퇴한 전직 경찰 테드 풀버 탐정에게 사건 조사를 의뢰합니다. 이 풀버 탐정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잔의 주장대로 존 마셜의 상태는 단순 사고사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라며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경찰이 이 사건을 너무 빨리 사고사로 단정함으로써 기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 조사와 CCTV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요 증거들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했어요. 탐정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의 말처럼 존이 물속에서 29시간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범인이 이 존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잠시 숨겨뒀다가 경찰과 시민들이 수색을 종료한 새벽에 시신을 강가에 가져다 놨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을 저질렀단 얘기인 걸까요? 그러던 중 존의 죽음이 그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발생했었던 같은 병원 여직원의 총기 사망 사건하고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존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브렌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이자 예비 부보안관인 드웨인이 부엌에서 총기를 닦다가 실수로 총을 발사해서 아내를 죽게 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풀버 탐정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보고서도 검토를 해봅니다. 근데 이 사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선 총기가 오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었고요. 이 드웨인이라는 남성이 평소에 총기를 관리해왔던 장소가 지하실 총기 보관실이었는데 부엌에서 오발 사고가 났다? 이 설명도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수잔 역시 이 루머가 사실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녀도 나름대로 조금 짚히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남편 존이 죽기 얼마 전에 이 총기 사건으로 숨졌다는 그 브렌다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존하고 브렌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기는 했지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걸로 수잔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묻습니다. 여보, 왜 모르는 직원 장례식에를 가? 이때 남편 존은 아니 뭐 그냥 병원 일이야 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때
뭔가 아내의 촉으로 딱 느끼기에 이 사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졌었다는 거죠. 여기에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존과 브렌다가 병원에서 몇 차례 말다툼을 했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잔은 혹시 남편 존하고 브렌다라는 여직원 사이에 뭔가 이성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경찰도 이 루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존의 전화기랑 컴퓨터까지 다 살펴봤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전화나 문자, 메일도 오간 사실이 없었어요. 존과 브렌다, 이 두 사람은 근무하는 빌딩도 다르고요. 의료 분야도 달라서 사실 접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두 사람 사이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은 근거 없는 루머이며 이 두 사건 또한 서로 연관이 없다고 결론 지었어요. 이 두 사람의 내연관계설 외에도 또 다른 루머들도 돌고 있었는데요. 우선 존이 자살을 했을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그의 가족과 동료, 직원들을 탐문하고 조사했지만 그가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자살을 시도한 징후 아니면 의료 기록 등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혹시 그의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그를 해쳤을 거라는 소문도 나돌았어요. 하지만 진료 기록과 환자들의 불만 처리 기록들을 살펴본 경찰은 문제가 될 만한 의료사고나 불만 접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수잔은 남편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다며 재수사를 계속 촉구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존의 죽음을 불행한 사고라고 본다라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병원 직원 브렌다의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을까요?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남편 드웨인의 오발 사고 주장과 달리 그녀가 남편에게 고의로 살해당한 것이라며 남편 드웨인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데요. 하지만 재판 결과 배시먼다는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1급 살인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드웨인에게 2급 살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드웨인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불행한 총기 오발 사고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가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봉사했고 또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살아온 점을 참작해서 판사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판사는 드웨인에게 5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건은 그냥 이대로 공식적으로 종결이 돼버렸어요. 브렌다와 존 사건,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인지, 존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는지,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후 유기된 것인지, 이 모든 것은 그냥 미궁 속에 남게 됐습니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984년 3월 18일 오후 9시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 위치한 일본 굴지의 제과회사 에자키 글리코사의 사장인 에자키의 자택에 권총과 공기총으로 무장한 정체불명의 남성 3명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에자키 사장의 부인과 어린 딸을 화장실에 묶어 가둔 다음에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에자키 사장을 나체 상태로 납치해서 달아났어요. 이 사건은 에자키 사장의 부인이 스스로 줄을 풀고 화장실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에자키 사장이 납치를 당한 다음 날인 3월 19일 새벽 1시, 이번엔 이 회사 이사의 집으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범인은 이사가 직접 자기들이 지정한 장소로 현금 10억엔과 금괴 100kg을 들고 오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이 전화를 받은 이사는 즉시 경찰에다 신고를 합니다. 이후 범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어떤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여기로 몸값을 가져와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는 이 요구대로 몸값을 마련해서 나가는데 이때 경찰이 잠복을 해 있었거든요. 혹시나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모두가 초긴장 상태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범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경찰은 이 범인들이 정말로 몸값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었을까? 좀 의심을 품었어요. 왜냐하면 좀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우선 현금 10억엔만 해도 무게가 130kg에 달하는데 여기다 이제 금까지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100kg. 그러면 총 230kg이 되는 건데 사실 범인 입장에서는 빨리 몸값을 받아서 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고 잽싸게 도망치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싸사삭 싣고 튀면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들이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범인들의 의도가 의심됐던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니긴 합니다. 이 에자키 사장이 납치되고 난 다음에 에자키 사장의 어머니하고 부인이 범인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범인이 돈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진짜로 몸값이 목적이었다면 이 40대 남성인 에자키 사장보다는 당시 7살이었던 그 딸을 납치하는 게 범인의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인들은 굳이 에자키 사장을 납치했어요.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몸값이 목적이 아니고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납치 사건은 급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건 3일 후인 3월 21일 오후 2시 30분, 일본 국철 직원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기차역에서 에자키 사장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급히 출동을 해서 이 에자키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택으로 귀가를 시켰어요. 이 에자키 사장은 납치범들로부터 어떻게 풀려난 걸까요? 그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들은 그를 어느 신칸센 차량기지 근처에 있는 오두막에다가 가둬놨었대요. 그러다가 감시가 조금 소홀해졌었는데 그 틈을 타서 이 에자키 사장이 기적적으로 탈출을 한 거죠. 이렇게 다행히도 에자키 사장 납치 사건이 일단락될 무렵이던 4월 2일, 에자키 사장의 자택으로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협박장이 도착했습니다. 이 협박장에는 4월 8일까지 지정된 장소로 현금 6천만 엔을 가져오라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염산이 들어있는 안약 케이스가 함께 동봉되어 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또다시 지정된 장소에서 잠복을 하며 기다렸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인 4월 8일에는 마이니치 신문과 산케이 신문의 오사카 지사 앞으로 자신들이 에자키 사장의 납치범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이른바 도전장이었는데 이들은 뭔가 공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싶은 듯 했어요. 이어 4월 23일에는 에자키 사장의 회사 앞으로 1억 2천만 엔을 요구하는 협박장이 또 도착을 합니다. 다음 날인 4월 24일까지 돈을 준비하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장소를 이리저리 변경하다가 범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날 오사카의 각 매스컴들 앞으로 범인들의 두 번째 도전장이 도착합니다. 범인들은 자신들을 괴인 21면상이라고 자칭했어요. 소년 탐정단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괴인 20면상에서 따온 걸로 추정이 되는 명칭이었는데요. 괴인 20면상, 이거는 천의 얼굴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된대요. 약간 중2병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들죠. 이후 5월 말에도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가 에자키 사장의 회사로 도착합니다. 범인은 6월 2일에 시내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다가 3억엔을 넣은 차를 세워둬라 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이번엔 경찰이 조금 더 치밀하게 머리를 씁니다. 차량 엔진을 미리 조작해서 차가 조금만 움직여도 고장이 나게 만들어두고 주변에 한 30명 정도가 쭉 잠복을 하면서 범인을 기다린 거예요. 이날은 과연 범인이 나타났을까요? 오후 8시 45분. 의심스러운 남자 한 명이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3억엔을 넣은 그 차량을 타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서 차를 출발시켰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미 엔진에 손을 봐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차는 조금도 못 가서 멈췄고 경찰들은 얼른 차를 포위하고는 남자를 끌어내는데 자, 그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드디어 범인이 잡힌 걸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자기는 범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협박을 받아서 이 차를 몰고 그 사람이 지정한 곳까지 오라는 명령대로 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급히 이 남자가 진술한 대로 범인이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곳으로 출동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의문스러운 차량 한 대를 발견해 급히 추격했지만 그만 교차로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날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22살의 남성과 19살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차가 멈춰 섰을 때 갑자기 괴한 3명이 우르르 달겨 들어와서는 이 남성을 막 제압한 거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에 남성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이 괴한들이 시키는 대로 이들의 심부름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한편 이 남성과 같이 있었던 그 19살 여성은 괴한들에 의해서 납치가 됐다가 나중에 다행히 풀려났어요. 범인들은 이 여성에게 택시비를 하라며 2,000엔을 주고 떠났답니다. 후에 에자키 사장의 회사에는 의문의 화재 사건이 나기도 하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과 똑같이 생긴 가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었다라는 내용의 공개 협박 편지가 또 언론사에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범인들은 전국적으로 이 과자를 살포하겠다면서 이거 먹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적어두기도 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기업 마트들은 에자키 사장의 회사 해당 제품들을 모조리 철수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이제 이 짓을 일본의 다른 기업한테도 또 해요. 마루다이 식품이라는 회사에다가 이전에 그 에자키 사장의 회사하고 똑같은 꼴 당하기 싫으면 5천만 엔을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내용이었죠. 마루다이 식품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6월 28일 오후 8시 3분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여성의 목소리로 녹음된 테이프를 튼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가 시키는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또 지시문이 놓여 있었는데 타카즈키역에서 교토로 가는 전철을 타고 좌측 창문을 보다가 하얀색 깃발이 보이면 그 즉시 창밖으로 5천만 엔이 든 그 백을 집어 던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가 가방을 들고 전철에 탑승을 하는데 범인의 지시처럼 중간에 백 던지고 이런 건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종점인 교토까지 갔어요. 근데 이 전철 안에서 의심스러운 남자 한 명이 눈에 띕니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는데 여우눈을 가진 남자였다고 해요. 지금부터 이 남자를 그냥 여우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여우눈은 마루다이 식품 직원으로 위장한 형사를 주시하고 있었고 형사가 교토로 갔다가 다시 타카즈키역으로 돌아오는 전철에 타자 그 형사를 따라서 전철에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약간 여러모로 이 여우눈이 수상하긴 했지만 당시 경찰 윗선에서 범인들을 일망타진할 목적으로 아직 그놈을 체포하지 말아봐라 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이 여우눈을 그냥 눈앞에서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범인들은 이후에도 이 회사 저 회사, 이 언론사 저 언론사 또 백화점에까지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NHK 오사카 방송국 앞으로는 정제된 청산소다를 보내면서 이 청산소다로 몇 명을 죽일 수 있을까? 라는 섬뜩한 내용이 적힌 도전장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후에도 경찰은 여우눈을 몇 번씩 목격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 체포하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놈을 잡지 못한 채 계속 놓쳤고요. 또 수상한 차량이 발견된 적도 있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지역 경찰의 실수로 그것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퇴직한 경찰 간부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 관사 마당에서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건지 공유를 받지 않아서 몰랐던 것뿐인데 중요한 범인 너네 때문에 놓쳤잖아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 경찰들이 항의를 해오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분신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뒤 범인으로부터 선언문이 도착합니다. 이제 회사들 협박하는 걸 그만두겠다. 악당 인생 참 재미있지?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범인은 이것이 분신 자살한 그 경찰 간부에 대한 조의 표시 대신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로 범인들은 정말로 모든 행동들을 멈췄고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모든 사건이 미해결인 채로 공소시효가 종료됐습니다. 이 사건은 맨 처음 에자키 사장에 대한 납치 당시만 해도 그냥 단순한 납치 사건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식품 회사들에 대한 연쇄 협박 사건으로 번졌죠. 일본의 범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극장형 사건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범인들은 자신들의 협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걸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기업이 있으면 그걸 막 드러나게 하려고 그 회사의 광고를 패러디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범인들이 많은 증거물들을 사실 남기긴 했지만 그 증거물들 중에 범인의 신상을 특정 지을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검거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 범인들의 목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돈을 바란 거냐 하면은 또 돈이 완전히 목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식품에다가 진짜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해하고 싶었던 거냐 하면 또 그것도 목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미리 경고장이랑 이런 걸 다 뿌려가지고 만천하에 알렸으니까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은 주가 조작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식품에다가 청산가리 넣었다, 사 먹지 마라 해가지고 그 회사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면 그걸 뭐 저가에 매수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추측을 해본 거죠. 범인의 정체를 두고는 전직 글리코 직원이다, 주가 조작을 노린 작전이다, 전직 폭력배 간부가 그런 거다, 심지어는 북한 공자건설까지 다 나왔었는데 뭐 그중에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자, 오늘은 미제 사건 2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찝찝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건 내용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